미등록자 히가시노 게이고. 아사마는 뺨이 경직되는 걸 느꼈다. 온몸이 뜨거워졌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책상에 두 팔을 대고 의자에 앉아있는 기바를 노려봤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기바는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혀를 찼다. 그렇게 화내지 마. 나도 영문을 모르겠어. 위에서 떨어진 명령이니 어쩔 수 없지. 사건에서 손을 떼라니 도대체 무슨 소립니까? 우리 보고 이제는 수사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야. 수사 지휘권이 경찰청으로 옮겨갔다는 말이야.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을 청하겠다고 했어. 그럼 지금은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고. 지금은 가구라를 찾는 데에만 전력을 다해달라는 거지. 그럼 가구라만 찾으면 되는 겁니까? 진상을 알려준답니까? 기바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아사마를 올려다보았다. 다테신나다 안매 살해 사건에 사용된 총이 NF-13 사건과 동일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번에는 특수 분석 연구소 주임 분석원 가구라가 용의자야. 경찰청이 당황한 것도 당연하지. 좀 어른스럽게 굴어. 하지만 가구라는 NF-13이 아닙니다. DNA가 달라요. 관련이 있는 것만은 확실해. 이제까지 NF-13은 단순히 시스템 데이터가 부족해서 검색되지 않는 것으로 봤는데 주임 분석원이 연루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변했어.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건 가구라가 시스템에 무슨 짓을 했기 때문일지도 몰라. 계장님, 전화로도 말씀드렸지만 다테신나다 안매 살해와 관련 있는 사람은 가구라가 아니라 류라는 다른 인격입니다. 그 녀석은 특수분석연구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바는 불가사의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다른 인격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몸은 하나야. 그렇다면 가구라도 같은 짓을 할 수 있다는 말 아닌가? 아사마는 고개를 저었다. 가구라는 반전제를 이용해 류의 출현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가구라가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류가 함부로 나와 시스템을 만질 수는 없습니다. 기바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어쨌든 NF-13과 다테시나다 안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지휘권을 갖기로 했네. 일단 가구라를 찾아.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아사마가 깊은 한숨을 쉬고 고개를 돌렸다. 가구라의 지명수배는요. 그것도 안 되겠네요. 비밀리에 찾으라는 게 경찰청 지시야. 아사마는 어깨를 으쓱하고 말없이 기바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대로 문으로 향했지만 그를 부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자리로 돌아오니 도쿠라가 보고서를 쓰고 있었다. 네 컴퓨터에 NF-13에 관한 데이터가 있어? 아사마가 물었다. 네, 정리는 안 했지만요. 그럼 그걸 메모리에 넣어서 이 가게로 가져와. 아사마는 명함 한 장을 책상 위에 놓았다. 경찰 데이터를 외부에요? 그거 완전히 규정 위반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도쿠라는 싱글싱글 웃고 있다. 그게 뭐, 난 상대에게 유리한 규정으로 시합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 아니야. 상대요? 나중에 얘기하지. 기다릴게. 아사마는 도쿠라의 등을 두드리고 그대로 밖으로 나왔다. 바 구모노이토에는 모든 자리에 인터넷 설비가 마련되어 있다. 가져온 프로그램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아사마가 짐렛을 홀짝이며 뉴스 속보를 보고 있으니 숄더백을 맨 도쿠라가 다가와 옆자리에 앉았다. 빠르네. 그냥 컴퓨터를 들고 왔어요. 그거 참 대담하군. 어차피 규정 위반은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이런 출처도 알 수 없는 컴퓨터에 수사 데이터를 넣었다뇨. 만에 하나 가게를 나가기 전에 하드디스크를 지울 수 없으면 어쩌시려고요. NF-13 데이터를 훔쳐다가 누가 어디다 쓰겠어? 그야 모르죠. 요즘 세상에는 데이터라면 뭐든 좋아하는 놈들도 있으니까요.
도쿠라가 웨이터에게 맥주를 주문한 후 숄더백에서 노트북을 꺼내 전원을 켰다. 계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응, 이런저런. 아사마는 기바와 나눈 이야기를 도쿠라에게 들려줬다. 도쿠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NF13 데이터를 불러냈다. 이번 사건이야 처음부터 경찰청이 나서긴 했지만 기어코 수사권까지 빼앗아가는군요. 지난 몇 주 동안이나 NF13을 쫓은 건 우린데. 뭔가 꿍꿍이가 있어. 이 사건이 드러나면 안 되는. 아사마가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NF13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건은 이제까지 3건 발생했다. 처음에는 하치오지, 다음은 센주 신바시, 그리고 3번째는 기타 시나가와. 피해자는 모두 젊은 여성이고 머리에 총을 맞았다. 그리고 폭행 흔적이 있으며 체내에서는 범인의 것이라 추정되는 정액이 발견되었다. 탄환 조사 결과 총은 모두 일치한다. 정액 분석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즉, 3건 모두 동일범의 소행으로 단정할 수 있다. DNA 프로파일링 결과는 혈액형 RH 플러스 A형, 신장 160 플러스 마이너스 5cm, 비만 체질이 될 가능성이 높음 등으로 되어 있다. 특수분석연구소가 자랑하는 몽타주도 작성되었다. 둥근 얼굴에 눈꺼풀이 두껍고 입꼬리가 처졌다. 나이에 따라 머리가 벗어졌을 가능성도 높다고 한다. 분석 결과가 매우 신빙성이 높다는 사실은 아사마도 잘 알고 있다. DNA 수사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수사로 이미 여럿을 체포했는데 범인의 용모든 성격이든 하나같이 분석 결과와 멋지게 일치했다. 몽타주 이미지는 언론에도 공개했다. 공공시설의 눈에 띄는 장소에도 붙어있다. 그 덕분인지 목격 제보가 매일같이 들어온다. 그러나 모두 착각이었다. 몽타주와 너무 안 닮은 경우도 있어서 인간의 눈이 얼마나 한심한지 통감하게 했다. 이렇게 증거가 수두룩한데 왜 범인 체포로 이어지지 못하는 걸까? 생각해보면 이상해. 아사마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다. 뭐가요? 이 몽타주는 센주 신바시 사건 발생 후에 공개되었어. 기타 시나가와 사건은 그 뒤에 일어났고. 그랬죠. 피해 여성이 몽타주를 못 봤을 거라고 추측했죠. 봤다면 범인이 접근하자마자 알아차렸을 테니까요. 아니, 나는 범인이 이상하다는 말이야. 범인이야말로 몽타주를 못 본 게 아닐까? 봤다면 다음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야. 못 봤다고요? 아사마가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지. 범인 입장에서 생각해봐. 여자를 계속 습격했어. 경찰 수사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눈이 벌게진 채 TV나 인터넷을 뒤질 테니 당연히 몽타주가 나온 것도 알겠지. 그런데 다음 범행을 저지르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정말 이상하네요. 어떻게 된 걸까요? 몽타주가 본인과 전혀 닮지 않았다면 어떨까? 네? 도쿠라가 미간을 찌푸렸다. 완전히 다른 사람 얼굴이라면 말이야. 그럼 범인은 걱정할 일은 없어져. 활보하며 다음 먹잇감을 찾을 수 있어. 다른 사람 얼굴이라면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성형을 해도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되기는 어려워요. 자기 얼굴을 바꾼 게 아니라 몽타주 쪽을 바꿔치기 했다면, 본인 얼굴과는 전혀 다르다면 그게 가능합니까? 몰라. 그럴 수도 있겠다는 얘기야. 아사마가 웨이터를 불러 짐렛을 한 잔 더 시켰다. 그렇게 생각하면 검색 시스템도 수상해져. 어떻게 수상한데요? 특수분석연구소 설명으로는 본인 DNA를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피가 섞인 가족이나 친척이 등록했다면 그들 이름이 출력된다고 했어. 그런데 NF13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 범인과 피가 섞인 사람이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근본부터 틀렸을 가능성이 있어.
아사마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이 가게가 타르 1mg 담배라면 피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확인했던 터라 주저하지 않고 입에 물었다. 불을 붙이고 제대로 맛도 안 나는 담배 연기를 내뱉었다. 사실은 범인과 연결된 실마리를 하나도 출력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조작해 놓았다면 어떨까? 그럼 범인은 당당하게 정액이든 모발이든 현장에 남길 수 있어. 짐렛이 왔다. 아사마는 잔을 받자마자 꿀꺽꿀꺽 들이켰다. 몸이 뜨거워졌다. 그 가설이 옳다면 범인은 분명히 내부 인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시 가구라가 공범일까요? 가구라가 공범이라면 앞뒤가 딱 맞아. 시스템은 주로 그 녀석이 만졌으니까. NF-13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게 손을 쓰려 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 그렇다면 왜 정작 본인에게는 안 그랬을까? 그렇게 대놓고 자기 몽타주를 표시하게 하다니. 그 점은 이상하네요. 도쿠라가 고개를 갸웃했다. 아사마는 가구라를 떠올렸다. NF-13을 알아내지 못해 그는 분해했다. 그 표정이 연극 같지는 않았다. 어쩌면 그 녀석은 함정에 빠졌는지도 몰라. 함정? 누가 판 함정요? 그야 모르지. 어쨌든 이 사건의 이면은 아주 복잡한 것 같아. DNA 수사 시스템 자체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경찰청에 초조해야 하는 이유도 이해가 가네요. 좋아. 아사마가 일어났다. 상상만 한다고 되는 일은 없지. 직접 부딪히면서 확인해보자. 어디에 부딪힙니까? 도쿠라가 서둘러 컴퓨터를 정리하면서 물었다. 당연히 DNA 수사 시스템이지. 그렇게 말하고 아사마가 씩 미소를 지었다. 약 30분 후 아사마 일행은 아리아케에 있었다. 경찰청 도쿄 창고라고 적힌 간판을 보면서 경비원과 대치 중이었다. 왜 안 된다는 거야? 오늘 아침에도 여기 왔었어.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된다는 건가? 아사마가 항의하자 경비원은 힘없이 눈썹을 늘어뜨렸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꼭 들어가셔야 하면 절차를 밟아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나? 이곳은 경찰청 관할입니다. 그쪽 허가를 받아오세요. 아사마는 도쿠라와 마주봤다. 아무래도 경찰청은 황급히 아사마 팀을 사건에서 배제하려는 모양이었다. 알았네. 그럼 소장을 불러줘. 시가 소장 말이네. 우리가 못 들어간다면 소장 보고 여기로 오라고 해. 아사마가 발 밑을 가리켰다. 경비원은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면서 수화기를 들었다. 조그맣게 뭐라고 얘기한 후 아사마 쪽을 봤다. 소장님이 전화로 말씀하시겠답니다. 직접 만나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은 자리를 뜰 수 없다고요. 이 이상의 편의는. 아사마는 콧방귀를 뀌고 경비원이 내민 수화기를 잡았다. 아사마입니다. 시가 소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몇 시간 전까지는 함께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상사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시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억양도 없다. 도무지 알아듣지 못할 소리는 들었습니다. 다테시나 남매가 살해되기 전까지 NF-13 사건은 우리가 수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을 떼라니 납득할 수가 없죠. 제대로 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마음은 잘 알겠지만 지금은 일선 수사관의 기분을 우선시할 상황이 아닙니다. 당신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잔뜩 있습니다. 그러니 이쪽에서 지시할 때까지 좀 대기해 주세요. 시스템인가요? 아사마가 말했다. 네? 시가의 말투가 조금 흐트러진 것 같다. 이번 사건과 DNA 수사 시스템이 관계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좀 더 짚어 이야기하자면 시스템에 중대한 비밀이 있다. 아닙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상상은 자유지만 괜한 말을 퍼뜨리고 다니면 우리도 생각이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이번에는 나를 어찌할 셈입니까? 일하던 중이라 이만 전화가 끊겼다. 아사마는 수화기를 한참 바라본 다음 경비원에게 건넸다. 시가소장이 뭐라던가요? 걸으면서 도쿠라가 물었다. 오전에 만났을 때와 태도가 완전히 달라. 우리가 신세이키 대학에 가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무슨 일요? 그건 몰라. 하지만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지. 어쩔 셈이세요? 도쿠라의 얼굴을 보고 아사마는 걸음을 멈췄다. 고개를 돌려 경찰청 도쿄 창고 건물을 올려다봤다. DNA 수사 시스템과 특수 분석 연구소를 믿을 수 없다면 거기 의존하지 않는 수사를 할 수밖에. 옛날부터 해왔듯 발로 정보를 모으는 방법이지. 원래 우리는 그쪽의 특기니까 그 방법으로 NF13의 정체를 밝혀내야지. 가구라는 깊숙이 둘러쓴 모자로 눈가를 가리고 티켓 판매기로 다가갔다. 다행히 줄 선 사람은 없었다. 기계 앞에 서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시라토리 리사에게 받은 전화다. 확인해 보니 상당한 액수의 전자화폐가 충전되어 있었다. 도주 자금, 아니 모구를 수사하라고 현금과 함께 준 자금이리라. 그냥 쓰기로 했다. 그는 도쿄역에 있다. 어딘가로 가기 위해서였다. 북쪽으로 향하는 열차 승차권과 지정석 특급권을 구입했다. 자리가 많아 2인석의 창가 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 손목시계를 봤다. 오후 5시를 조금 넘어서고 있었다. 열차는 약 20분 후에 출발한다. 도시락이라도 살까 싶어 매점으로 가려는데 바로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모자 차양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하얀 원피스는 낯이 익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예상대로였다. 스즈란이 심각한 표정으로 가구라를 노려보고 있었다. 정말 신출귀몰하네. 가구라가 한숨을 섞어 말했다. 어디가? 어떤 곳. 어제 얘기했잖아. 나는 모굴이라는 걸 찾아야 해. 그걸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나도 같이 가. 데려가줘. 가구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돼. 미안하지만 너 같은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면 행동이 불편해. 모르는 모양인데 나는 도망치는 신세야. 싫어. 같이 가. 안 된다니까. 가구라가 개찰구로 걸음을 옮겼다. 안 데리고 가면 여기서 사람들에게 알릴 거야. 가구라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다. 알려? 가구라 류에이가 여기 있다고 소리 지를 거야. 그리고 경찰에게 전화해서 어떤 열차를 탔는지도 말하고. 가구라는 입술을 깨물고 스즈란의 오른손을 잡았다. 그대로 기둥 뒤로 끌고 갔다. 아파. 거칠게 대하지 말라고 했지. 네가 그렇게 만들잖아. 왜 곤란한 소리만 하는 거야? 그게 당신을 위한 거니까. 부탁해. 함께 가자. 가구라 군도 나중에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거야. 틀림없어. 부탁이라며 그녀가 계속 매달렸다. 가구라는 모자를 쓴 채 머리를 긁었다. 놀러 가는 게 아니야. 찾으러 가는 거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 그건 상관없어. 나는 같이 있을 수만 있으면 행복해. 내가 아니라 류와 같이 있으면 그렇다는 거겠지. 그럼 안 돼? 그리고 나는 가구라 군도 좋아. 가구라는 고개를 흔들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혼자 행동하는 게 편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녀를 데려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이대로 가도 괜찮아? 너에게는 가족이 있잖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혼자 살아? 응, 나는 혼자야. 늘 혼자였어. 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구라는 어깨를 으쓱했다. 차표 사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 그 말에
스즈란의 표정이 밝아졌다. 응. 가구라는 티켓 판매기로 돌아가 다시 구입 절차를 밟았다. 지정석은 그의 옆자리로 했다. 약 20분 후 두 사람은 북쪽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 있었다. 차 안은 거의 비어 있었다. 도쿄역을 출발할 때 좌석은 4분의 1쯤 차 있었다. 스즈란을 창가에 앉히고 가구라는 통로 쪽에 자리를 잡았다. 지금 가는 곳에 뭐가 있어? 스즈란이 물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테시나 남매의 생가가 있어. 다테시나 사키는 11살 때 신세이키 대학병원 정신분석연구실에 맡겨졌는데 그 전까지 살던 집이래. 다만 그 집은 지금 없어졌지. 그랬구나. 그럼 부모님은? 모두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다테시나 남매는 생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집을 샀어. 별장으로 나온 건물이었지. 왜? 스즈란이 고개를 갸웃했다. 자신들의 성을 가지고 싶어 했어. 다테시나 사키의 천재성이 인정된 후에도 그들은 신세기 대학병원의 관리 아래 살도록 강요당했어. 내가 남매를 만난 게 바로 그때였어. 다테시나 사키가 만든 이론에 감격해 DNA 수사 시스템 구축에 협력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다케시나 고사쿠는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 남매끼리만 지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거였어. 그들은 그토록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었어. 나는 장소는 어렵지만 시간은 만들어줄 수 있다고 얘기했지. 남매가 병원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적당한 구실을 붙여 경찰청과 병원에 신청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았지. 물론 그런 사실은 나 말고 아는 사람이 없어. 시가 소장에게도 말 안 했어. 자유로운 시간을 손에 넣은 남매는 나 몰래 둘만의 거주지를 만들고는 이따금 그곳에 틀어박혀 연구에 몰두했지. 다테시나 사키가 만들어낸 획기적인 이론은 대부분 병원 VIP실이 아니라 그 은신처에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지. 가구라는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스즈란을 보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시가 소장에게도 숨겼던 사실을 정체 모를 소녀에게 밝히는데 전혀 저항감이 없었다. 아무런 근거도 없었지만 그녀는 배신하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었다. 그랬구나. 감시당하는 생활은 싫지. 스즈란이 말했다. 그래서 그 은신처에 가는 거야? 그래. 가구라가 시트에 몸을 기대고 정면을 봤다. 그때 앞자리 좌석 틈으로 가구라를 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앞자리 승객이다. 열심히 이야기하다가 가구라의 목소리가 커진 모양이었다. 눈이 마주쳐 어색했는지 그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양복을 입은 40살 정도의 남자였다. 뭐라고 한마디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가구라에게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그대로 통로로 걸어나갔다. 그러고는 5열쯤 떨어진 자리에 앉았다. 우리 얘기 소리가 싫었나 봐. 스즈란이 소곤소곤 얘기했다. 그렇게 크게 떠들지도 않았는데. 가구라가 고개를 갸웃했다. 젊은 남녀 둘이 뒤에서 소근거리면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싫을 수 있지. 분명 부러웠을 거야. 실제로는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즐거운 여행이 아닌데. 그래? 나는 즐거운데. 둘이 여행할 수 있어서 엄청 신나. 모처럼 생긴 기회니까 즐겨. 스즈란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 너무 침울해 보이면 눈에 띌 테니 짧은 여행이라도 하는 커플처럼 보일 정도의 연기는 필요하겠어. 차 내에서 식음료를 파는 여성이 카트를 밀면서 다가왔다. 카트에는 도시락과 음료수가 실려 있었다. 가구라는 판매원을 불렀다. 욕이라도 하자. 뭐가 좋아? 스즈란에게 물었다. 나는 다 좋아. 가구라군이 알아서 사. 그럼 하고 가구라가 카트 안을 들여다봤다. 솥밥 도시락이 있네. 이거 괜찮아? 좋아 하고 스즈란이 대답했다. 가구라는 판매원에게 솥밥 도시락 2개와
페트병에 든 녹차를 주문했다. 여성 판매원은 스즈란이 앉은 자리를 슬쩍 보고 가격을 말했다. 도시락은 아직 따뜻했다. 가구라는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연기가 아니었다. 자신이 진심으로 이 여행을 즐기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는 조용히 쓴 웃음을 지었다. 공기청정기와 배연장치를 풀가동하고 있었지만 좁은 실내의 공기는 허옇고 탁했다. 아사마가 정화되는 것 이상으로 담배 연기를 뿜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제 좀 그만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30분 뒤면 영업을 시작해야 해. 공기가 탁하면 담배 연기를 싫어하는 손님에게 한 소리 듣는다고. 마루누마 레이코가 카운터 안에서 팔짱을 꼈다. 검은 블라우스에 청바지 차림이다. 문 열자마자 손님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 심지어 손님이 하나도 없는 날도 있으면서. 아사마가 새 담배를 꺼내 입에 물려고 하자 레이코가 재빨리 빼앗았다. 무슨 짓이야? 수도 없이 얘기했죠. 우리는 흡연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담배 냄새 난다고 신고당하면 여러모로 골치 아프다고요. 그렇게 피우고 싶으면 다른 가게에 가든가. 아사마가 입을 찡그렸다. 알았어. 그럼 마지막 한 대. 안 된다니까. 레이코가 꽁초로 가득한 재떨이를 치웠다. 아사마가 혀를 찼다. 담배가 없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 앞에 있는 카운터에는 NF13의 자료가 놓여 있었다. 도쿠라가 프린트해 준 것이다. 컴퓨터나 전자책 리더기 같은 작은 화면으로는 아무래도 여러 자료를 동시에 보며 비교할 수 없다. 종이 자료를 늘어놓고 전체를 부감하면서 사건 해결과 이어지는 열쇠를 찾아내는 게 아사마의 오랜 수사 방법이었다. 그럴 때 자주 이용하는 곳이 여기 라운드라는 가게였다. 원래는 마루누마 레이코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카운터 바로 레이코는 가끔 어머니를 도왔다. 하지만 10년 전에 어머니가 쓰러지자 뒤를 이었다. 8명이 들어오면 꽉 차는 작은 가게였다. 담배가 안 되면 술이라도 마셔야지. 아무거나 버번으로 줘. 얼음 넣어서. 괜찮겠어요? 끝나고 경시청에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술 냄새 풍기는 형사는 얼마든지 있어. 하고 레이코는 선반에 놓인 와일드 터키병을 꺼냈다. 그나저나 웬일이래? 형사님이 이러고 있는 게 몇 년 만인지. 그동안 나는 형사가 아니었으니까. 어머, 그래요? 그럼 뭐였는데? 뭐라고 해야 할까? 굳이 말하자면 컴퓨터의 부하라고 해야 하나? 컴퓨터가 지시 내린 대로 움직이고 컴퓨터가 예상한 인물을 체포하지. 우리 상사는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로봇보다 비용이 싸니까 인간을 쓴다고 말이야. 레이코는 웃음을 터뜨리고 온더록 잔을 아사마 앞에 놓았다. 로봇은 술도 안 마시고 술집에서 불평도 안 하죠. 그건 그렇고 왜 갑자기 옛날 방식으로 돌아왔는데요? 여러 사정이 있어. 자세한 얘기는 못해. 그냥 사소한 반항이라고 해두지. 아사마는 온더록 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독특한 향을 음미하면서 버번을 입에 머금었다. 체온이 단숨에 오르는 것 같다. 이 자극으로 뇌세포가 조금은 활발하게 움직여주길 바랐다. 라운드는 오후 8시에 문을 연다. 5분 전이 되자 아사마는 카운터에 펼쳐놓은 자료를 치우기 시작했다. 가게 운영을 방해할 마음도 없고 갑자기 들어온 손님에게 수사 자료를 보일 수도 없다. 그가 자료를 막 가방에 넣었을 때 문이 열리고 사람이 들어왔다. 손님이 아니라 도쿠라였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며 도쿠라는 아사마 옆자리에 앉았다. 위는 어때? 나에 대해 뭐라고 해? 선배님 혼자 가구라의 인간관계를 훑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일단 오늘은 계장을 비롯한 윗선이 납득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가구라의 행방을 잡지 못해서 상당히 초조해하고 있어요. 경찰청 움직임은 좀 알아냈어? 도쿠라가 떨떠름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완전히 정보를 차단했어요. NF13 때문에 설치한 합동수사본부 세 곳도 실질적으로 동결 상태입니다. 아주 이상해요. 그러니까 경시청 인간 중에 NF13을 수사하는 사람은 우리뿐이라는 얘기군. 그렇습니다. 아사마 선배님, 이거 위스키예요? 그래, 너도 한 잔해. 오늘 밤은 이제 돌아갈 일 없을 테니. 그럼 기네스로 할게요. 그런데 선배님은 어때요? 성과는 있었습니까? 아사마가 아랫입술을 내밀고 온더록 잔을 흔들었다. 잔 속의 얼음이 짤랑짤랑 소리를 냈다. 종이에 구멍이 날 정도로 자료를 봤는데 단설할 게 없어. 한마디로 말해 초동수사가 너무 안이했어. 주변 탐문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목격 정보도 없고 피해자 행적도 제대로 몰라. 관할 경찰이나 기동수사 녀석들은 도대체 뭘 한 건지. 레이코가 흑맥주잔을 카운터에 놓았다. 부드러운 거품이 적당하다. 도쿠라는 맛있게 맥주를 마신 후 입가에 묻은 거품을 손등으로 닦았다. 그야 당연하죠.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 체내에 남아있는 정액을 발견했어요. 범인 DNA를 확보하면 다음은 특수분석연구소 보고를 기다린다. 그게 최근 수사 방침이잖아요. 실제로 그 방식으로 실적을 올렸고요. 정액이 남아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관할이나 기동수사가 움직이지 않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 특수분석연구소가 찾지 못했다. 놈들이 자랑하는 DNA 수사 시스템이 반대로 이용되었으니 전혀 도움이 안 되지. 내뱉듯 말한 후 아사마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건가? 뭐가요? 범인이 정액을 남긴 이유 말이야. 지금까지는 DNA 수사 시스템망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범인이 단순히 욕망에 따라 저지른 짓이라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어. 정액을 남기면 경찰은 안심하고 초동수사를 게을리한다. 그 결과 DNA 수사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기존 수사방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도쿠라는 잔을 든 채 수긍했다. 분하지만 그 추리가 맞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범인이 다음 사건을 저지르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너무 적어. 아사마가 옆에 놓인 가방을 두드렸다. 아, 깜빡했네. 도쿠라가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4번 접힌 종이를 꺼냈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가 자료가 있어서 가져왔어요. 센주 신바시 제 방에서 발견한 사체에 관한 겁니다. 아사마는 건네받은 종이를 폈다. 복사된 사진에 의견이 적혀있다. 사체의 귀를 촬영한 사진이었다. 오른쪽 귀에 작은 화상 흔적이라. 아사마가 중얼거렸다. 확실히 귓불 조금 위쪽이 검붉다. 사인이 분명한 데다 피해자 머리가 길어 검시와 해부 때는 놓쳤다고 합니다. 안치실에 옮길 때 누가 발견한 모양입니다. 왼쪽 귀는 손상이 심해서 같은 화상이 있는지는 불명입니다. 귀에 화상? 뭘 하면 그렇게 됐지? 덴토리 아닐까요? 도쿠라가 말했다. 그 환각기기요. 귀에 전극을 붙이잖아요. 아사마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럴까? 아닐까요? 덴토리에 쓰는 전류는 아주 약해. 피부가 탈 정도는 아니지. 그런가요? 전에 덴토리에 빠진 고등학생에게 들었어. 찌릿하고 감전되는 정도지 열은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럼 아니네요. 도쿠라는 낙담한 듯 말했다. 자기가 차관한 부분에 자신이 있었던 듯하다. 저기 잠깐만요. 갑자기 레이코가 말을 걸었다. 아사마가 그녀 얼굴을 바라봤다. 왜? 미안해요. 엿들으려던 건 아닌데 그냥 들려서. 괜찮아. 들어서 곤란한 얘기도 아니고 입이 무겁다는 것도 아니까.
왜? 그러자 레이코는 조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얼마 전에 덴투리로 귀에 화상을 입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사마가 레이코 쪽으로 몸을 내밀었다. 정말? 언제? 아주 최근 2, 3일 전이려나 젊은 애들이 얘기했어. 그 녀석들이 덴투리 때문에 화상을 입었다고 했어? 레이코는 고개를 갸웃했다. 걔들도 자세히는 모르는 것 같았어. 하지만 이상한 소문이 나도는 모양이던데. 소문? 덴토리의 출력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는 소문. 형사님이 말한 것처럼 보통은 약한 전류가 흐르지만 그 방법을 쓰면 꽤 강한 전류가 흐른다나. 기존 덴토리보다 자극적이고 느낌도 장난 아니랬어. 얘기 안 해도 직접 경험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덴토리로 놀면 귀에 화상을 입기도 한다고. 아사마는 다시 사진을 봤다. 듣고 보니 화상 흔적이 클립 모양인 것 같다. 출력을 높인 덴토리라. 이 피해자는 성실한 전문대생이라 덴토리 같은 것에 손을 댈 사람은 아닙니다. 범인에게 유혹되었거나 강제로 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쿠라가 말했다. 즉, 범인 자신이 덴토리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걸로 어떻게 수사망을 좁히지? 아사마가 묻자 도쿠라가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게요. 덴토리라면 암시장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어서 업자에게 구입자를 알아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아사마가 잔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잔을 입에 대기 전에 레이코를 봤다. 그 이야기라던 애들은 출력 높인 덴토리를 실제로 봤대? 레이코는 설거지를 하면서 고개를 갸웃했다. 내가 듣기로는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한 명이 어디서 소문을 들은 느낌? 그럼 아직 대량으로 유통되는 건 아닌 것 같군. 인터넷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도쿠라가 휴대전화를 만지기 시작했다. 서둘러 손가락을 움직이던 도쿠라는 이윽고 포기한 듯 한숨을 쉬었다. 틀렸어요. 여러 사이트를 조사해봤는데 아직 그런 정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흥미롭군. 아사마는 버번을 다 마시고 빈잔을 카운터에 내려놓았다. 불법 루트로도 나오지 않는 물건을 범인이 사용하고 있다면 그건 큰 실마리가 되지. 아키하바라를 조사해볼까요? 아니야. 아사쿠사바시야. 아사마가 벌떡 일어났다. 그로부터 약 30분 후 아사마 일행은 낡은 건물 2층에 있었다. 도쿄 안심생활연구소라는 아주 그럴듯하지만 어딘가 수상쩍은 간판이 달린 사무실이었다. 좁은 실내에는 다양한 전자기기와 광학기기가 진열되어 있다. 아사마 형사님이 하이덴을 아신다니 놀랍네요. 아직 생활안전부나 조직범죄대책부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 것 같던데. 소장 직함을 달고 있는 시오바라라는 남자가 누런 이를 드러내며 말했다. 이 사무소에서는 방범 상품 판매 외에도 도청기나 몰래카메라를 찾아내는 일도 청부로 하고 있다. 다만 그런 나쁜 기계를 몰래 판매도 한다는 사실을 아사마는 알고 있었다. 그 기계를 하이덴이라고 하나? 하이퍼 덴토리의 약칭입니다. 한심한 이름이죠. 그건 어디서 취급하나? 자네한테서 살 수 있나? 아사마의 질문에 시오바라는 손을 크게 내저었다. 아이고 살려주세요. 저희는 건전한 일만 합니다. 게다가 하이덴이라는 상품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 덴토리를 개조한 겁니다. 강한 전류를 흐르게 한다? 한마디로 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덴토리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도구이니까요. 전기로 뇌를 자극하는 물건이잖아요. 출력을 높인다고 해서 단순히 배터리를 큰 걸로 바꾼다거나 전압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물론 덴토리를 취급하는 업자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개조할 수 있나? 아사마가 묻자
시오바라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숱 없는 머리를 긁적였다. 대답하기 조금 어려운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아사마는 시오바라의 얼굴을 노려봤다. 날 놀리나?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당초 하이덴 소문이 퍼진 계기는 어떤 이상한 메일 때문입니다. 덴토리 취급업자에게 온 메일인데 기존 덴토리의 파워를 높이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기술을 사지 않겠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메일을 보낸 사람은 정체를 알면 이상한 메일이라고 하지 않죠. 메일이 도착하고 얼마 후부터 하이덴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귀에 화상을 입을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요컨대 어떤 업자가 노하우를 샀다는 말이죠. 누구나 개조할 수 있다고 한 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아사마는 도쿠라와 마주본 후 다시 시오바라에게 시선을 돌렸다. 어떤 업자가 샀는지 알아낼 수 있나? 시오바라는 몸을 웅크리듯 팔짱을 꼈다. 아마 힘들걸요. 하이덴은 상당히 위험한 물건입니다. 사고로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니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확인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취급한다는 걸 숨기지 않겠습니까? 아사마가 수긍했다.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고마워. 참고가 되었네. 하이덴을 취급하는 업자를 알게 되면 연락 주게. 시오바라는 혀를 내밀어 입술을 핥았다. 그럼 저희에게도 정보를 좀 주세요. 아사마 형사님이 움직이신다는 건 하이덴이 그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죠. 그건 아직 몰라. 한 달 전에 살해된 여자가 하이덴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지. 시오바라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 달 전요? 그건 이상한데요. 왜? 그 이상한 메일이 온 지 아직 3주밖에 안 지났습니다. 한 달 전에 하이덴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만약 존재했다면 그건 업자가 만든 게 아닙니다. 메일을 보낸 인물 본인 혹은 그와 가까운 사람이 만든 거란 얘기죠. 역에서 버스를 탔다. 막차였다. 승객은 가구라와 스즈란 외에는 지역 주민으로 보이는 중년 남녀가 전부였다. 가구라와 스즈란은 맨 뒷자리에 앉았다. 가구라는 이번에도 스즈란을 창가에 앉혔다. 하지만 밖이 캄캄해 창밖 전원 풍경을 즐길 순 없었다. 20분 정도 지나 버스는 목적지 정류장에 도착했다. 낡은 버스지만 운임은 전자화폐로 결제 가능했다. 두 사람 차비를 지불하고 가구라는 차에서 내렸다. 도로는 포장되어 있었지만 가로등 같은 게 없어 달빛에 의지에 걸었다. 스즈란이 가구라의 팔에 매달렸다. 괜찮아. 여러 번 와봐서 눈 감고도 찾을 수 있어. 가구라는 그녀 등에 팔을 둘렀다. 실제로 얼마 안 가서 가구라는 옆길로 빠지는 계단을 발견했다. 표지판 대신 세워진 간판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는데 그게 표시였다. 계단을 올라가자 2층짜리 목조 주택이 나타났다. 통나무 집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이지만 통나무는 사용하지 않았다. 내부는 아주 평범한 서양식 주택이었다. 우편함 밑에 아무것도 심지 않은 화분이 있다. 화분을 움직이자 땅에 묻힌 플라스틱 상자가 보였다. 뚜껑을 열고 안에서 열쇠를 꺼냈다. 굉장하다. 정말 은신처 같아. 스즈란이 들뜬 목소리를 냈다. 가구라는 그 열쇠로 현관문을 열었다. 들어가자마자 있는 배전판을 열고 전원을 넣었다. 따뜻한 빛이 실내를 가득 채웠다. 1층에 거실과 부엌 겸 다이닝룸, 2층에 서양식 침실이 2개 있는 고즈넉한 집이었다. 그러나 남매에게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곳이었다. 가구라는 이 집에서 처음으로 다테시나 사키가 웃는 걸 봤다. 흥미롭다는 듯 거실을 살피는 스즈란을 남겨두고 가구라는 2층으로 올라갔다. 방 2개를 각자 침실로 사용한 게 아니라
하나가 침실이고 하나는 연구실이었다. 가구라는 연구실 문을 열고 불을 켰다. 벽을 따라 거대한 책상이 놓였고 그 위에는 컴퓨터 단말기가 늘어서 있다. 신세기 대학병원에 있는 남매의 방과 흡사했다. 가구라는 한 단말기에 다가가 전원을 켰다. 지난달 몰래 병원을 빠져나온 다테시나 남매는 여기서 무엇을 했을까? 그걸 알아내야 한다. 꼬박 1시간, 가구라는 단말기 앞에서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노력한 보람도 없이 남매가 한 일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유일하게 알아낸 사실은 지난달에 이 컴퓨터가 켜졌다는 것뿐이었다. 가구라는 신음했다. 아무래도 그때 데이터는 모두 삭제한 듯 했다. 이제 손쓸 방법이 없다. 계단 밑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스즈란이 올라오는 기척도 없다. 방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불현듯 시라토리 리사에게서 들은 말이 떠올랐다. 다테시나 남매가 한 미국 수학자와 메일을 교환했다고 했다. 그 메일은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다. 가구라는 키보드를 두드렸다. 혹시 다테시나 남매는 여기서 메일을 보낸 게 아닐까? 있다. 메일함을 살펴보니 정말 지난달에 메일이 송신되었다. 받는 사람은 킬 노이먼이라는 인물이다. 물론 문장은 영문이었다. 가구라는 메일을 읽고 온몸이 뜨거워졌다. 메일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보안 프로그램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이로써 플래티나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참회의 선물입니다. 그 가게는 지저분한 빌딩 지하 1층에 있었다. 아사마는 좁고 어두운 계단을 내려갔다. 도쿠라가 뒤따라왔다. 막다른 곳에 있는 문을 열었다. 카운터가 있고 손님 몇 명이 등을 보이고 있다. 담배 연기가 가득했다. 보건 기준에 맞지 않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으리라. 화려한 무늬의 셔츠를 입은 바텐더가 예리한 시선으로 아사마 일행을 바라봤다. 손님을 맞는다기보다 낯선 이를 경계하는 느낌이었다. 바텐더의 시선을 따라 손님 몇이 고개를 돌렸다. 빈말이라도 인상이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얼굴들이다. 도쿠라가 카운터로 다가갔다. 가스야마라는 녀석이 왔을 텐데. 가스야마 고로. 바텐더의 눈빛이 한층 더 험악해졌다. 당신들 누구야? 도쿠라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경찰 수첩을 꺼냈다. 그러자 바텐더는 지긋지긋하다는 표정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그런 사람 안 왔어요. 아사마는 크게 혀를 찼다. 가스야마가 이 가게에 들어왔다는 거 알고 있어. 피차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 어떤 녀석이 가스야마인지 알려주면 나도 시간을 절약하고 가게에도 영향이 없을 텐데. 어때? 나쁜 얘기는 아니지? 바텐더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애석하게도 손님 이름을 일일이 물어보질 않아서 들어도 기억도 못하고. 직접 찾아보시죠. 도쿠라가 돌아보며 아사마에게 쓴 웃음을 지었다. 그럼 그렇게 할까? 아사마가 말했다. 그때였다. 안쪽 테이블에 있던 젊은 남자가 일어났다. 머리를 긁적이며 느릿느릿 걷는다. 아사마와 눈이 마주치자 화장실요 라고 짧게 말했다. 화장실은 가게 출입구 옆에 있다. 젊은 남자는 화장실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반대쪽 손으로 출입구를 열고 재빨리 뛰어나갔다. 잡으라고 아사마가 명령하기도 전에 도쿠라가 뛰기 시작했다. 계단을 올라가는 구두 소리가 가게 안까지 들렸다. 형사님은 안 쫓아가세요? 바텐더가 아사마에게 물었다. 아사마는 대답 대신 안쪽 테이블로 시선을 옮겼다. 젊은이 몇 명이 불량한 자세로 앉아있다. 가장 끝에 있는 사람이 니트 모자를 고쳤었다.
아사마는 그 남자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모자 좀 벗어볼까? 남자는 가만히 아사마를 올려다봤다. 하지만 대답할 생각은 없다는 듯 캔맥주를 잔에 따랐다. 니트 모자 밑으로 긴 머리가 보였다. 안 들려? 모자 벗으라고. 아저씨가 뭔데? 나는 관계없어. 관계없는지 있는지는 내가 판단해. 어서 벗어. 뭐야 이 자식. 남자는 아사마의 멱살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아사마는 그 손목을 잡고 재빨리 비틀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꼬았다. 아사마는 니트 모자를 벗겼다. 긴 머리 사이로 귀가 드러났다. 귓불에 작은 흉터가 보였다. 네가 가스야마지? 그 귀에 대고 말했다. 교활한 짓을 했어. 부하를 대신 뛰쳐나가게 하고는 뒤를 쫓는 동안 도망칠 생각이었나? 가스야마는 대답이 없다. 아사마는 팔을 잡은 채 힘을 줘 일으켜 세웠다. 아파.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형사면 이래도 되는 거야? 거참 시끄럽네. 이러쿵저러쿵 떠들지 말고 따라와. 아사마는 가스야마의 팔을 잡아 끌고 가게를 나왔다. 가스야마는 저항했지만 키에 비해 힘이 약했다. 팔이 가늘고 몸도 가벼웠다. 계단을 다 올라가 바닥에 내던졌다. 하이덴 가지고 있지. 어디서 입수했나? 그게 뭔데? 난 몰라. 아사마는 화상 입은 가스야마의 귀를 잡았다. 네가 보여주고 다녔다는 거 다 알아. 빨리 불어. 가게 이름은 잊어버렸어. 아키하바라에서 아무 가게에나 들어가서 샀다고. 아사마가 가스야마의 귀를 더 힘껏 잡아당겼다. 아! 하고 가스야마가 작은 비명을 질렀다. 솔직히 말 안 하면 귀를 찢어버릴 테니까. 알았어, 말할게. 타이거 전기라는 가게야. 거기서 덴토리를 사려고 했는데 파워가 향상된 게 있다고 해서 그걸 샀어. 문제될 거 없잖아. 전자기기를 산 것뿐인데. 이상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한 것도 아닌데 말이야. 타이거 전기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아사마는 크게 실망했다. 지금 가지고 있어? 가스야마는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담뱃갑 크기의 금속 상자를 꺼냈다. 코드 2개가 달려있다. 아사마는 주머니에서 비닐봉투를 꺼냈다. 여기 넣어. 가스야마가 하이덴을 넣자 아사마는 비닐봉투를 빼앗고 귀에서도 손을 뗐다. 그때 도쿠라가 돌아왔다. 아사마와 가스야마를 보고는 눈을 크게 떴다. 가짜는 놓친 모양이군. 도쿠라는 콧등에 주름을 잡았다. 이 녀석이 가스야마입니까? 맞아. 자, 이제 가봐. 하이덴은 당분간 내가 맞지. 가스야마가 귀를 문지르면서 건물 밖으로 나갔다. 바에 돌아가기에는 체면이 말이 아니리라. 아사마는 비닐봉투를 바라보며 입가를 일그러뜨렸다. 또 빈손이야. 이것도 타이거 전기였어. 가스야마의 말을 믿어도 될까요? 거짓말은 아닐 거야. 저런 녀석에게 살인은 무리야. 아사마와 도쿠라는 NF-13과 하이덴이 서로 연관이 있다고 보고 정보를 모았다. 도쿄 안심생활연구소의 시오바라가 하이덴을 취급하는 가게를 알려주었다. 그게 타이거 전기였다. 이미 그 가게를 방문해 주인에게서 사정을 들었다. 주인은 처음에는 부정했지만 영장을 청구해 수색하겠다고 위협하자 어쩔 수 없이 하이덴 판매를 인정했다. 타이거 전기는 덴토리를 몰래 입수해 하이덴으로 개조한 뒤 판매했다고 한다. 덴토리든 하이덴이든 명목상으로는 단순한 펄스 발생기로 팔린다. 전극을 귀에 붙여 뇌를 자극하는 행위는 손님들이 맘대로 하는 짓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와 개조에 죄를 물을 수 없다. 물론 구입자도 마찬가지다. 뇌 자극을 권하거나 강요했을 때만 죄가 된다. 마약과 같은 효과가 있어 조직폭력단이 자금줄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생활안전부와 조직범죄대책부가 좀처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시오바라의 말대로 타이거 전기에도 이상한 메일이 왔다. 주인이 개조 노하우를 살 의향이 있다고 답장을 보냈더니 며칠 후 실물과 개조 방법을 담은 메모리가 도착했다고 한다. 재빨리 시험해보니 정말 효과가 높아져 있었다. 사기가 아닐까 하는 의심은 풀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물건을 보내면서 대금 청구서는 보내지 않았다.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청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타이거 전기에서는 이제까지 10명 이상에게 하이덴을 팔았다. 개조 자체는 의외로 간단하고 비용도 들지 않지만 노하우를 모르는 한 혼자 하는 건 무리라고 가게 주인은 말했다. 구입자의 신상은 물론 남아있지 않았다. 그 후 아사마와 도쿠라는 번화가에서 활동하는 정보원에게 하이덴에 관한 소문을 들으면 바로 연락달라고 부탁했다. 그 결과 하이덴이 있는 인간을 몇 명 찾아낼 수 있었다. 모두 타이거 전기에서 입수한 것이었다. 선배님, 아무래도 지금 놔두는 하이덴은 전부 타이거 전기 제품인 것 같은데요. 도쿠라가 말했다. 그런데 NF13이 하이덴을 범행에 사용한 시기는 타이거 전기에서 판매하기 전이에요. 즉, 하이덴을 고안한 인간이 메일을 보낸 사람이자 NF13 사건의 범인이라는 거죠. 아닐까요? 아사마는 머리를 헝클었다. 그렇다고 해도 그 녀석이 어디 사는 누군지 어떻게 알아내지? 타이거 전기가 메일을 보낸 상대는 이미 존재하지 않아. 바로 그 점 말인데요. 왜 그 녀석은 개조대금을 청구하지 않을까요? 아사마는 한숨을 쉬고 머리를 흔들었다. 모르겠어. 애당초 개조 노하우를 팔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의미해. 한 가게에만 팔아도 정보가 퍼질 건 불보듯 뻔한데 말이야. 전문가가 실물을 보면 어떤 식으로 개조했는지 금방 알아낼 테니까 말이야. 그럼 도대체 왜 그런 메일을 보냈을까요? 그걸 알면 이 고생을 안 하지. 선배님, 이제 상부에 보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 둘이 이 이상 수사하는 건 무리예요. 아사마는 대답할 수 없었다. 주머니를 뒤져 담뱃갑을 꺼냈다. 선배님, 소용없어. 아사마가 말했다. 괜한 짓 하고 다니지 말라는 소리나 들을걸. 그리고 하이든에서 손 떼라고 하겠지. 이제껏 모은 정보를 경찰청 놈들에게 넘기고 끝. 그렇게 될 게 뻔해. 그야 그럴지도 모르지만. 도쿠라가 말끝을 흐렸다. 그때 그의 재킷 안쪽에서 휴대전화가 울렸다. 네, 도쿠라입니다. 네, 아사마 선배님도 같이 있습니다. 가구라의 교우 관계에 대해 탐문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도쿠라는 놀란 표정으로 아사마를 봤다. 기바 계장님입니다. 즉시 복귀하랍니다. 가구라에 관한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가구라? 아사마는 불 붙이지 않은 채 물고만 있던 담배를 근처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회의실에서 나스와 기바 그리고 시가 세 사람이 아사마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소수정예네요. 아사마가 빈정거리면서 자리에 앉았다. 나스가 힐깃 노려봤다. 상부 협의는 이미 끝났다. 앞으로는 현장 사람들이 지시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돼. 장기판 말에게 일일이 자세한 이야기는 필요 없다는 겁니까? 자네를 말로 취급하진 않아. 그 증거로 이렇게 부르지 않았나? 그럼 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갑자기 NF13의 수사권을 빼앗긴 데 대해서요. 아사마! 옆에서 기바가 호통을 쳤다. 시가가 설핏 웃었다. 정보 공유는 필요하지만 무질서하게 해봐야 오히려 혼란을 야기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당신들이 할 일은 아주 많다고요. 그땐 그쪽이 지시를 내려주시겠군요. 아, 그래서 내가 불려왔군. 이제 일회용 부대가 나설 차례인가요? 적당히 좀 해. 다시 기바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나도 자세한 건 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생각만 해. 아사마는 기바의 늘어진 뺨을 바라봤다.
한심한 당신은 그걸로 충분하겠지 라고 말하고 싶은 걸 꾹 참고 시가와 나스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졌습니까? 그 전에 중요한 이야기를 해두지. 나스가 말했다. 가구라의 도주처가 판명되었다. 아사마의 눈이 자기도 모르게 커졌다. 그게 어딥니까? 북쪽일세. 북쪽이요? 나스는 시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시가는 옆에 놓아둔 노트북을 아사마에게 돌렸다. 이윽고 거기에 모자를 눌러 쓴 남자의 정지 화면이 나왔다. 고개를 숙인 채 뭔가를 조작하는 듯 했다. 이건 뭡니까? 도쿄역 티켓 판매기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영상입니다. 시가가 말했다. 현재 전국 주요 역의 일부 판매기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주 중인 범인의 행방을 쫓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전개해야 하는 일이므로 영상 관리는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알겠는데 이 모자 쓴 남자가 가구라라고요? 아마 그럴 겁니다. 아사마가 화면을 응시했다. 하지만 이 정지 화면은 모자로 얼굴을 다 가렸어요. 영상을 좀 돌려보면 알 수 있으려나? 아닙니다. 이 인물은 마지막까지 모자를 벗지 않았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의식해서겠죠. 시가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가구라라고 확신하십니까? 귀입니다. 시가가 화면 속 남자의 귀를 가리켰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귀 모양은 각자 달라서 개인 식별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요 역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영상을 컴퓨터로 분석해서 가구라와 귀 모양이 일치하는 인물을 찾았고 그 결과 이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언제 촬영된 영상입니까? 닷새 전 오후 5시 3분입니다. 벌써 닷새나 지났습니까? 아사마가 쓴 웃음을 지었다. 일본을 일주하고 도쿄로 돌아왔겠네요. 시가가 차가운 눈으로 아사마를 봤다. 도쿄 주요역에서 날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판매기를 이용할지 상상해 보세요. 컴퓨터를 풀 가동한 결과입니다. 이것도 빨리 나온 겁니다. 노력을 인정해달라는 말입니까? 과경연과 특수분석연구소에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던데 감시 카메라 영상 분석에 닷새나 걸리다뇨. 우리는 판매기 패널에 정맥 인증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현되면 도주자가 터치 패널을 만지는 순간 자동으로 신고가 되죠. 하지만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탓에 계획이 추진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아니라 법률 문제죠. 아사마는 아랫입술을 내밀었다. DNA 다음은 정맥 패턴을 등록해라. 당신들은 나와는 전혀 다른 인종 같군요. 뭐 좋습니다. 그래서 가구라가 어디로 가는 차표를 끊었는지는 알아냈습니까? 밝혀졌습니다. 가구라로 추정되는 인물이 찍힌 것은 5시 3분이므로 해당 시각에 이 판매기에서 발행된 차표를 조사하면 됩니다. 그에 따르면 북쪽으로 향하는 열차표를 구입했습니다. 어느 역입니까? 열차를 몇 번 갈아탄 최종 목적지는 시가는 보레로라는 역의 이름을 말했다. 아주 시골이네요. 왜 그런 곳에? 당신이 그 이유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가구라가 보레로시에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자, 알겠지? 자네 임무는 당장 보레로로 가서 가구라를 잡아오는 걸세. 나스가 말했다. 아사마는 상사 얼굴을 바라봤다. 저 혼자요? 나도 같이 간다. 자네 혼자면 멋대로 이상한 짓을 할 것 같아서. 기바가 말했다. 저와 계장님 단둘이요? 보레로시는 몇몇 시정촌이 합병한 곳이라 상당히 넓다고 들었는데요. 형사님더러 직접 찾으라는 건 아닙니다. 시가가 말했다. 이미 경찰청에서 현지 경찰에게 연락했을 겁니다. 지금쯤 인해 전술로 수색하고 있겠죠.
발견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쪽 경찰에게는 가구라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과경연 직원으로 살인사건에 관한 중요한 데이터를 지닌 채 실종되었다고 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죠. 아사마는 한숨을 쉬었다. 가구라의 신병을 인도받으면 어떤 추주도 하지 말고 경찰청에 넘겨라. 이 말이군요. 가구라는 경찰청 사람입니다. 경찰청 문제는 경찰청에서 해결하는 게 당연하죠. 물론 모든 게 해결된 후 발표 가능한 정보가 있으면 발표하겠습니다. 시간은 담담하게 말했다. 아사마는 책상을 내리치고 벌떡 일어났다. 시가를 노려본 후 몸을 휙 돌렸다. 아사마, 임무 거부인가? 나스가 물었다. 아사마가 후 하고 숨을 내뱉은 후 돌아봤다. 하겠습니다. 보레로시로 가면 되죠.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아사마 형사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가가 그렇게 말하고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렸다. 액정 화면 영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많은 손님이 차표를 사는 모습이 빠르게 지나간다. 이윽고 한 화면에서 영상이 멈췄다. 화면 속 인물을 보고 아사마는 놀라고 말았다. 조금 전 인물, 모자를 눌러쓴 가구라로 추정되는 인물이었다. 이건 뭐죠? 보시는 대로 가구라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판매기 기록을 보니 행선지가 똑같은 차표를 한 장 더 구입했습니다. 게다가 옆자리 표입니다. 동행이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타당하겠죠. 다만 사전에 동행이 결정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리 정해져 있었다면 처음에 차표를 구입할 때 상대방 표까지 한꺼번에 샀겠죠. 그게 누굴까요? 안다고 해도 제겐 알려주지 않으시겠죠. 시가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굳이 당신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지도 않았겠죠. 가구라가 누구와 동행하는지는 저희도 전혀 모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도 연행해 알 겁니다. 아사마는 허리에 손을 올리고 나스를 내려다봤다. 누구를 연행하든 우리에게 추주할 권한이 없다. 과장님, 정말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나스는 침묵했다. 대신 기바가 일어났다. 가자고. 이미 열차도 다 준비했어. 30분 안에 준비해. 기바는 나스와 시가에게 목례하고 회의실을 나갔다. 계장님, 복도에서 기바를 불러 세웠다. 대체 왜 그러세요? 왜 우리가 특수분석연구소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기바는 걸음을 멈췄다. 회의실 쪽을 돌아본 후 아사마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몰라. 아무래도 과장님은 사정을 아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얘기해주지 않겠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조종당하는 사람들이야. 조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더 출세해. 그러려면 공을 세워야지. 기바가 아사마의 어깨를 두드리고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가구라가 리턴키를 누르자마자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다. 맥락을 전혀 알 수 없는 숫자들이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줄지어 화면을 통과한다. 나 참, 또 컴퓨터가 미쳐 돌아가는군. 가구라는 머리를 감쌌다. 이번이 몇십 번째 시도일까? 다테시나 사키가 이 집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컴퓨터에 남겨진 흔적을 찾아보려 했는데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제까지 얻은 정보와 조합해 생각하면 다테시나 남매가 킬 노이먼이라는 수학자에게 보낸 메일에서 언급한 보안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모굴인 것 같다. 하지만 메일 내용으로 보건대 중요한 것은 모굴 자체가 아니라 모굴을 이용해 추출되는 플래티나 데이터인 듯하다. 시라토리 리사도 그게 필요해서 모굴을 찾는지 모른다. 가구라는 무의미한 숫자로 가득한 모니터에서 몸을 돌리고 바닥을 둘러봤다. 책, 노트,
파일이 흩어져 있다. 이 집에 있는 글자가 있는 걸 전부 뒤졌다. 천재 수학자 다테시나 사키가 대체 무슨 연구를 했는지 알아보려 했는데 헛수고였다. 그는 10분의 1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인기척을 느낀 가구라는 방문 쪽을 봤다. 문은 열린 채 그대로 있다. 잠시 후 스즈란이 나타났다. 조금 쉬면 안 돼? 차라도 마시자. 아, 그럴까? 가구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숫자가 잔뜩 있네. 이대로 둬도 돼? 스즈란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물었다. 괜찮아. 이 상태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숫자를 다 토해내면 저절로 화면이 멈춰. 5시간 정도 걸리겠지만. 이라고 속으로 말을 이었다. 1층으로 내려가 홍차를 끓였다. 거실에 있는 꽃무늬 소파에 나란히 앉아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흐린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 집에 온 지 닷새가 흘렀다. 보존 가능한 식재료가 비축되어 있지만 그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 여기 무척 좋아. 아까 근처를 산책했어. 빨강이나 하얀 튤립이 가득 핀 곳도 있어서 정말 꿈처럼 아름다웠어. 스즈라는 즐거워 보였다. 그 튤립 꽃밭은 나도 본 적 있어. 사진을 찍으러 먼 곳에서 오는 사람도 있던걸. 자연도 아름답고 물도 공기도 좋고 계속 여기서 살고 싶어. 동감이지만 그러고 있을 순 없어. 한시바삐 모구를 찾아야 해. 가구라가 찻잔을 기울였다. 잎을 너무 많이 넣어서인지 홍차는 조금 썼다. 아직 이곳에 왔다고 시라토리 리사에게 알리지 않았다. 휴대전화 전원을 계속 꺼놓고 있다. 만약 그녀가 이 집에 대해 알게 되면 바로 달려와 다테시나 사키가 목을 작성에 사용한 컴퓨터를 직접 분석하려 들 터이다. 그러면 가구라는 바로 제외될 것이다. 모굴도 플래티나 데이터에 대해서도 무엇 하나 알려주지 않으리라. 하지만 이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모굴이 뭔지 전혀 모르는 자신이 다테시나 사키의 연구 내용을 컴퓨터로 분석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 같았다. 시라토리 리사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는 걸까? 정신을 차리니 스즈란이 슬픈 표정으로 가만히 그의 얼굴을 보고 있다. 왜 그래? 그녀가 눈을 깜빡였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불쌍해서. 불쌍해? 뭐가? 아니, 가구라구는 인생을 전혀 즐기지 못하잖아. 애써 이렇게 멋진 곳에 왔는데 밖에는 나가지도 않고 컴퓨터만 노려보고 있고 그런 인생 즐겁지 않아. 불쌍해. 가구라는 찻잔을 테이블에 놓았다. 나라고 늘 이렇게 사는 건 아니야.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니까. 그래? 당연하지. 살인 용의자가 된 채 도망치고 있어. 게다가 그 와중에 모구를 찾아야 해. 인생을 즐길 때가 아니야. 하지만 가구라구는 범인이 아니잖아. 그러면 도망치지 않아도 되잖아. 나는 범인이 아니야. 적어도 사람을 죽인 기억 같은 건 없어. 하지만 거기까지 얘기하다가 가구라는 입을 다물었다. 스즈란의 눈동자가 움찔했다. 류가 그랬다고? 가구라군 아직도 그를 의심하는 거야? 나도 의심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가구라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스즈란이 일어서더니 재빨리 문으로 향한다. 잠깐 어디가? 대답도 하지 않고 방을 나갔다. 쿵 하고 문이 닫히면서 살짝 먼지가 일었다. 가구라는 일어나 천천히 문으로 다가갔다. 스즈란이 아직 복도에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이미 사라진 뒤였다. 벌써 밖으로 나간 모양이다. 가구라는 머리를 긁적이며 소파로 돌아왔다. 옆에 놓은 휴대전화를 들었다. 이대로는 방법이 없다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전원을 켰다. 예상대로 시라토리 리사에게서
여러 번 전화가 왔던 모양이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걸었다. 연결된 것 같은데도 상대는 한동안 침묵했다. 이윽고 후 하고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왜 전원을 껐습니까? 연락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생각했던 대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안해. 혼자 생각하고 싶은 게 있었어. 물론 모굴에 대해. 그래서 뭘 좀 알아내셨습니까? 아니, 실패했어. 포기했다. 자네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어. 자네도 어쩔 수 없을지 모르지만 무엇보다 상대는 다테시나 사키가 사용하던 컴퓨터이니. 다테시나 사키라. 역시 지금 보레로시에 계시는군요. 깜짝 놀랐다. 그걸 어떻게 알았지?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바로 이동하세요. 가구라는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고개를 흔들었다. 이 집은 아무도 모를 거야. 당신이 보레로로 갔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보레로가 다테시나 남매의 고향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가구라는 벌떡 일어났다. 어디서 들킨 거지? 무슨 실수라도 있었나? 과학 경찰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당신이 제일 잘 아실 텐데요. 다행히 정확한 장소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테시나 남매의 생가는 이미 철거되었으니까요. 몰래 구입한 별장이야. 명의도 다른 사람이고. 그래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미 경찰청에서 현지 경찰에게 연락했을 겁니다. 대량 동원된 경찰이 모든 가옥을 뒤지겠죠. 가구라는 입안이 급속히 마르고 있음을 느꼈다. 곤란해졌군. 바로 이동하세요. 모글은 그 집 컴퓨터로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이미 삭제되었을 테고 복원도 불가능할 겁니다. 다테시나 남매가 그렇게 허술할 리 없으니까요. 그렇게 말해도 다른 방법이 없어. 우선은 도망치세요. 그리고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NF13액에서 채취한 샘플은 어디에 보관하죠? 샘플? 범인의 체액 말인가? 그렇습니다. 당신이 DNA를 분석한 것 말입니다. 디플레이트는 연구소에 있어. 디플레이트는 DNA 정보를 전자화한 거죠. 그게 아니라 샘플 자체가 필요합니다. 보관실에서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그거라면 시가 소장에게. 소장님 몰래 꺼내오고 싶습니다. 보관 장소를 알려주세요. 시라토리 리사는 빠른 말투로 따지고 든다. 목적이 뭐지? 그걸 말할 여유는 없습니다. 어서 알려주십시오. 가구라가 입술을 적셨다. 미해결 사건 샘플은 분석실 냉동보관고에 있어. 문을 여는 패스워드는 데스티니. DESTINY. 운명입니까? 알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어떻게 해서든 계속 도망치셔서 모구를 찾아주세요. 나도 질문이 있어. 플래티나 데이터가 뭔가? 시라토리 리사는 다시 침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순간 할 말을 잃은 것 같았다. 아직 그걸 생각할 단계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우선은 도망치세요.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면 연락주세요. 그럼. 잠깐만 기다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운을 빕니다. 시라토리 리사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가구라는 휴대전화를 꼭 쥔 채 방에서 나와 그대로 현관으로 향했다. 구두를 신고 집에서 뛰어나왔다. 스즈라는 어디에도 없었다. 큰 소리로 이름을 불렀지만 답이 없다. 가구라는 집 옆에 있는 작은 창고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다테시나 고사쿠의 바이크가 있다. 식료품을 사러 갈 때 사용하던 것이다. 키는 옆에 놓인 빈 캔에 들어있었다. 바이크를 타고 가솔린이 충분한지 확인한 뒤 시동을 걸었다. 보레로 역에서 내린 사람은 아사마와 기바 둘뿐이었다. 작은 개찰구를 통과한 뒤 계단을 내려와 역사에서 나왔다. 주변에는 가로등이 늘어섰지만 먼 곳에는 깊은 어둠이
한없이 펼쳐져 있었다. 여기는 뭐야? 일본이기는 한 건가? 아사마 옆에서 기바가 중얼거렸다. 역 앞에는 로터리 같은 게 있고 버스 정류장이 쭉 늘어서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버스는 이미 떠난 모양이었다. 택시 승강장도 보이지 않는다.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으니 세단 한 대가 나타나 두 사람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마른 체형의 젊은 남자가 내렸다. 경시청에서 오신 분들이십니까?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그렇습니다. 아사마와 기바가 경찰 배지를 내밀었다. 상대 남자도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다마하라라고 했다. 보레로 경찰서 형사과 소속이었다. 기다리셨죠? 경찰서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바를 뒷좌석에 태우고 아사마는 조수석에 올랐다. 너무 촌이라 놀라셨죠? 차를 출발시키면서 다마하라가 말했다. 그렇진 않지만 생각보다 머네요. 저도 처음 배속되고는 놀랐습니다. 육지의 무인도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점이 좋은지 도시에서 이주해오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여기저기 작은 공동체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땅은 넓으니까요. 범죄는 얼마나 일어나나요? 특별히 관심 있는 건 아니지만 아사마는 일단 물어봤다. 예전에는 이렇다 할 사건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가끔 흉악범죄가 일어납니다. 요즘은 어디나 그렇지 않나요? 다마하라는 그렇게 말하고는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라고 말을 이었다. 무엇보다 현경본부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이 지원을 나왔으니까요. 내일은 헬리콥터까지 띄운다니 무슨 할리우드 영화 같다고 동료들과 얘기했습니다. 아사마는 다마하라의 갸름한 옆 얼굴을 봤다. 가구라의 수색을 말하는 모양이었다. 수색은 진전이 좀 있나요? 다마하라는 핸들을 조작하면서 고개를 기울였다. 자세히는 모릅니다. 우리는 단순한 쫄병이니까요. 게다가 관할서는 지시대로 뛰어다니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동안 상당한 범위에서 탐문이 끝났다고 합니다. 내일은 뭔가 잡히지 않을까요? 지휘는 누가 합니까? 그게 말이죠. 놀랍게도 본부장님이 직접 하고 계십니다. 본부장? 뒷좌석에 앉아있던 기바가 몸을 세웠다. 기타민의 본부장이 지휘를 맡았습니까? 현경 본부장이 기타미네라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 오기 전에 조사에 알아냈다. 그렇습니다. 형사부장과 경비부장까지 와서 우리 서장은 완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신나서 얘기하더니 다마하라는 목소리를 죽였다. 물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종된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곽영현 직원이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수배 중인 용의자도 아닌데 이렇게 대대적인 수색은 뭘까 싶습니다. 아사마는 기바를 슬쩍 살핀 후 고개를 저었다. 저희도 자세한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일단 그 직원을 연행해 오라고만 하더군요. 그래요? 알고 계시더라도 저 같은 말단 형사에게 얘기하실 순 없겠죠. 다마하라는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사마는 입을 다문 채 앞을 봤다. 얼마 후 어둠 속에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보레로 경찰서는 아담한 건물이지만 주위에는 크고 작은 경찰 차량이 수십 대나 집결해 있었다. 현경 본부에서 온 것이리라. 잠시 바라보니 나가는 차도 있고 들어오는 차도 있어 분주한 분위기였다. 아사마와 기바는 다마하라의 안내를 받아 경찰서 대회의실로 갔다. 출입구에는 K 관련 특별 수색 대책실이라는 표시가 있었다. 회의실 안은 사람들의 열기와 담배 연기로 가득했다. 중앙에 놓인 거대한 테이블을 남자 10대 명이 둘러싸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다마하라가 제복을 입은 나이든 남자에게 다가갔다. 서장님, 경시청에서 오신 분들을 모셔왔습니다. 서장이라 불린 남자는 아사마 일행을 바라보며
하고 헛기침을 했다. 멀리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피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기바가 고개를 숙였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장은 회의 테이블을 내려다보는 남자 중 한 명에게 말을 걸었다. 본부장님, 지금 잠깐 시간 되십니까? 왜? 하고 고개를 돌린 남자는 몸집은 작지만 눈빛에 박력이 넘쳤다. 입가가 살짝 일그러져 있다. 현경 본부장 기타민의 모양이다. 경시청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서장의 말에 기바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경시청 수사일과 기바입니다. 이쪽은 부하인 아사마입니다. 잘 부탁드린다고 아사마가 인사했지만 기타민에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문제의 인물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네. 발견하고 확보하면 연락하지. 그때까지는 어디선가 대기하고 있으면 돼. 누가 두 사람을 숙소로 안내해주게. 네, 라고 대답하며 다마하라가 다가왔다. 아사마는 손으로 그를 막았다. 잠깐만요. 현재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상부에 보고하고 싶습니다. 기타미네를 향해 말했다. 기타미네는 오른쪽 눈썹만 꿈틀거렸다. 도쿄에는 내가 직접 연락할 테니 걱정 말게. 자네들은 문제의 인물을 무사히 연행하는 것만 생각해. 오늘 밤은 느긋하게 쉬고. 하지만 미안하네만 우리는 지금 수색 중이야. 부하들 보고를 기다리고 있어. 보레로는 지역이 넓고 산도 강도 있어. 물론 주택지도 있지. 사람 한둘이 숨을 장소는 얼마든지 있단 말이지. 자네들 상대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빨리 두 사람을 숙소로 안내해. 기타미네는 몸을 획 돌렸다. 아사마는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옆에 있던 기바가 말렸다. 그만해 하고 낮게 중얼거렸다. 다마하라가 아사마 앞에 섰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아사마는 다마하라와 기바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고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다마하라가 안내한 숙소는 역 앞에 있는 작은 비즈니스 호텔이었다. 경찰서 부지 안에도 숙박시설이 있지만 그쪽은 현경 본부에서 온 사람들이 쓸 것이다. 물론 기바와 아사마가 묵을 공간쯤은 있겠지만 기타민에는 두 사람이 부하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본부장은 알고 있네요. 자신들이 어떤 인물을 찾는지. 다마하라가 사라지자 아사마가 말했다. 그야 그렇겠지. 안 그랬으면 나서서 지휘봉을 잡았겠어. 게다가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요. 아마 경찰청 지시겠죠. 그럴지도 모르지. 무엇보다 엘리트야. 원래 경찰청 사람이고. 하지만 이상합니다. 가구라가 체포되면 우리에게 신병을 인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중간 정보를 가르쳐주지 않죠? 거기까진 나도 몰라. 기바는 폭이 좁은 침대에 몸을 던졌다. 아사마는 뚱뚱한 상사의 몸에서 시선을 돌려 창 밖을 봤다. 레이스 커튼 너머에는 새까만 어둠이 깔려있다. 이 마을에 비밀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구라가 이런 곳에 온 이유를 시간은 아는 듯했다. 어쩌면 이 마을은 가구라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일지도 모른다. 수색 과정에서 그 사실이 드러날까봐 시가도 경찰청도 기타민에도 두려워하는 건 아닐까? 기바가 코를 골기 시작했다. 아사마는 옷주머니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꺼냈다. 방에 재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금연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담배를 물고 불 붙인 다음 깊이 연기를 빨아들였다가 기바의 얼굴 쪽으로 내뿜었다.